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선 전국을 맞아서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사 기관마다 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해서 시청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의 최고 전문가인 배재대 강병호 미디어 콘텐츠학과 교수님 모시고 최근 여론조사 동향과 향후 전망 등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 교수님 이렇게 또 바쁘신 가운데 저희 고영신 TV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강 교수님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2022년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사회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모아서 2022년이라는 소설입니까? 소설입니다. 네, 소설을 썼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 교수님, 네. 9일날 나온 여론조사 따끈따끈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엠브레인,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기관이 KSDI 조사라는 NBS라고 전국 지표조사가 하나가 나왔고, 그러니까 12월 둘째 주 6일에서 8일까지 3일 동안 조사를 한 결과가 있고, 또 하나는 6일에서 7일까지 KSOI라고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여기도 조사를 해서 6일에서 7일 조사해 가지고 9일날 같이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갖고 그러니까 이 NBS, 엠브레인 등 4개 기관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자구도 일대 윤석열 36 그리고 이재명 38로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됐죠. 그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34, 이재명 33 플러스 1이었고 지금 5주 만에 역전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날 나온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은 38.3 이재명 32.7로 윤석열이 5.6%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조사한 것 보면은 윤석열 41.2, 이재명 37.7로 3.3%로 윤석열이 앞섰는데 5.6%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앞에 조사는 이겼다가 뒤집혔어요. 마이너스이니까 3% 차이가 이렇게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러냐 도대체. 더군다나 이 두 개 여론조사 기관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공신력이랄까 신뢰도가 조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은 도대체 어느 것을 믿어하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여러 차례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제는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꾸준히 여론조사를 조사하고 있는 기관에서 나온 결과가 정반대다 보니까 혼란을 줄 수밖에 없죠. 그 원인은 샘플의 문제가 가장 크죠. 이게 1000명 단위인데 1000명 단위의 샘플을 추출했을 경우에 지금 안심번호에서 이제 중앙선관위 안심번호를 갖고 와서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느 쪽으로 가져가느냐 또 이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표를 잘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그 연령대, 남녀 연령대 맞춰서 나중에 보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특히 20대는 잘 없습니다. 응답을 안 해요. 그래요? 최종적으로 이걸 보정을 해서 넣습니다. 좀 응답을 안 하니까? 응답을 안 들어오니까. 샘플이 적은데 그걸 적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보정을 하는데 보정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화 응답을 할 때 그 설문지가 있거든요. 설문지도 한번 잘 보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음모론일지 잘 모르겠지만 응답률이 참 높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전의 선거에 비해서 응답률이 참 높습니다.
20%대까지 가는 게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 20%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그냥 어떤 것은 3, 4%뭐 이렇게 정도. 5%만 돼도 잘 되는 된다고 건데 20% 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예. 제대로 좀 조사가 되고 있는 건가. 그다음에 이제 유선전화, 무선전화 섞어서 했을 때 아무래도 유선전화는 좀 노령층이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 안 하셨지만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ARS 아십니까? 예, 그렇죠. 리얼은 ARS냐 그냥 그 사람이 받아갖고 물어보는 전화 면접에 면접원이 하느냐 이제 여기서도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무 이런데 뭐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2016년 선거를 보더라도 미국 선거죠. 예. 여론조사에서 힐러리가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고. 예. 트럼프에서 진 적이 없고 예. 뭐 AP라든지 무슨 뭐 CNN이라든지 압승을 다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뭐 뚜껑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이겼었죠. 예. 그 다음에 가까운 4.7 보선을 보더라도 뭐 박빙이네, 뭐 역전을 했네, 뭐 그런 여론조사 많이 나왔는데 끝에 보면 오세훈 시장 또 누굽니까? 부산의 박형준 예,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 이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너무 좀 긍정적이고 밝은 측면이고 또 어두운 측면으로 보면 최근에 그 여론조사 업체 간부들이 너무 많이 이재명 캠프로 갔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지금 아주 보다가 그 혼자서 아주 배꼽을 잡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틀 전에 있었던 그 중앙일보 보도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리얼미터의 그 여론조사를 지금 갖고 한 얘기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존경하는 박근혜라는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그렇습니다. 12월 2일인데 예. 이 우호적인 발언으로 TK 지지율이 9%에서 28%까지 급등을 했다. 이게 중앙일보 보도거든요. 근데 발언한 날은 12월 2일이고 조사한 날은 11월 30일이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이틀 후에 이런 멘트를 할 것이다. 그걸 뭐 예측을 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갔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론 조사가 아니고 이제 보면 여론 조성이 돼 버렸어요. 여론 조작이 됐네요. 여론 조성, 여론 조작 뭐 이런 그러니까 이 팩트를 가지고 또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중도층들이나 뭐 세세한 그 내부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타이틀만 보고 세상을 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언론도 좀 굉장히 좀 객관성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 현대 정치라는 게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언론 정치다 할 수도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정치다 할 정도로 여론조사의 비중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다수 이 국민들이라는 게 이 전체적인 대선 후보 어떤 지지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외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같이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후보와 접촉할 수 있는 접촉면이 훨씬 줄어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전에같이로 대중연설을 하고 대중집회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할 때는 직접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거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한정된 TV 토론 또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후보들의 행적이라든가 뭐 공약, 정책 그 외에는 여론조사가 사실상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 교수님 얘기대로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전혀 상반되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죠. 뭐 선진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지만 뭐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이거 많이 보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그 선거는 이제 빅데이터 선거였다. 뭐 그런 식으로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논문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도 좀 이 뭐랄까 그 좀 문과 정치라 그럴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 도입이 좀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워낙 지금 힐러리 트럼프 때 이게 여론조사가
심하게 두드려 맞아갖고 옛날같이 그렇게 뭐 이번에 선거에서도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 또 틀리면 이제 완전히 여론조사에다들은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라든지 그 이외의 데이터들을 좀 많이 또 보완하면서 또 인공지능 기법들을 많이 쓰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좀 그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죠. 그게. 미국 같은 데는 빅데이터 뭐 연구소가 있을 정도로 이런 빅데이터가 여론조사에 아주 중요한 네. 이런 툴로 네. 작용을 지금 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4차 산업시대다 어쩌다 하면서 뭐 빅데이터다 AI다 어쩌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돼야 하는데 네.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지금 언론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고 그냥 뭐 우리나라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305개랍니다. 네. 네. 각자 쏟아내는 그런 여론조사들을 여과 없이 지금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들쭉날쭉하고 여론조사 기관도 거기 맨파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이 아주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주는 그런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마사지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좀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5손가락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겠다. 네. 그런 생각인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대다수 우리 국민이나 시청자들은 그 빅데이터 말은 많이 들었는데 네. 그게 뭐야? 네. 또 그건 어떻게 조사하는 거야? 네, 네.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는데 우선 빅데이터가 뭐고 그걸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뭘 하는 건지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냥 설명을. 예, 뭐 빅데이터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빅이니까 크다.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두 번째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때 이제 전 국민 미국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페이스북을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재미난 패턴을 발견을 했는데 이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대문이라지 않습니까? 그 앞에 들어가면 먼저 나오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나오는데 거기 독수리가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 공화당 예, 그렇죠. 이더라. 그 다음에 미국 국기가 들어갔다. 그건 공화당이더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뭐 자연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집어넣으면 민주당 지지가 많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미국 선거는 아시다시피 개별 호호 방문이 됩니다. 선거 운동할 때. 근데 미국이 워낙 이게 집들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데를 어떻게 다 방문하겠습니까? 예, 방문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 제보하니까 가보니까 여기서 지금 한 5마일 가야 되는데 그 사람 페이스북을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 첫 번째 장식이 뭐 독수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공화당이니까 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핀포인트 선거 운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뭔가 하면은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뭐 트위터, 그 다음에 카톡,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는 쓰실 때 해시태그라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예, 해시태그에 들어가는 낱말들, 그 다음에 그 단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재명, 대장동, 그럼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을 그러니까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버즈량이라니까 언급량을 보거든요. 버즈가 언급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언급은 이재명 후보를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언론이든 SNS든 뭐 여러 부분에서 매체에 보도되는 것 중에 이재명이 언급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심리학적 인지 심리학에서 얘기하면 인지가 선호를 선도한다고 합니다. 언급량이 많아지면 자꾸 이게 선호가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급량 안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언급량이냐 부정적인 언어로 평가하는 양을 갖다가 또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나중에 뭐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에서 이것도 그 계산을
다시 조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그 여론조사에다 이거 갖다 융합을 해서 그래서 값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건 제가 지금 만든 특허에 관련된 말씀드린 거고요. 요게 지금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이 이 의사결정하는 체계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히도록 그렇게 지금 뭐 변형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여론조사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1000명 안팎인데 1000명 네.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네. 지금 무엇을 더 거기다 플러스합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유튜브도 들어갑니까? 유튜브 들어갑니다. 예. 거기에서 유튜브도 지금 커뮤니티가 있죠. 네. 커뮤니티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전체를 다 분석해서 언급량, 버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언급량이 얼마냐, 네. 또 그것을 긍정으로 했느냐, 부정으로 했느냐, 네, 이런 것까지를 전부 네, 종합 분석을 하게 그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AI가 할 거 아닙니까? 그 전문 용어로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데요. 예. 크롤링 헤엄쳐서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긋고 다닌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게 처음에 페이스북 같은 거 신청하실 때 아마 그거 법정은 잘 안 읽어보셨지만 예스 했을 겁니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게 다 데이터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량 분석도 되고 정성 분석도 네, 되고 네. 두 가지가 다 된다 이거예요. 정량 분석이라고 하면 언급량이 언급량이 얼마인데. 얼마나 늘어났는데. 근데 정성 분석은 그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중립이냐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이 예를 들어 뭐 강병호에 대해서 언급량은 많은데 대부분 다 욕하는 거다. 그건 이제 지지율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갖고 다 모아가지고 그걸 분석하게 되는. 분석을 하니까 이거야말로 아주 좀 더 정확성이 거의 여론에 근접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뭐 ARS 전화가 오면은 거기에 정형화된 데이터에만 우리가 예스냐 노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펼쳐져 있는 데서 우리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이제 연관 검색어라고 쭉 하는데 1번 연관 검색어 보통 8만에서 10만 건을 갖고 와서 이걸 분석하게 됩니다. 근데 해봐야 이거 천 개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문조사라는 건.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8만 10만 건이면은 거기에 나온 모든 양들을 다 분석을 하고 양적 분석도 하고 그 내에 있는 내용 분석, 이른바 정성 분석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근접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과. 마음을 읽는데 조금 더 근접한 그런 정확성을 가질 수가 있죠. 예. 최근에 이제 트럼프, 예. 힐러리 여기서 일반 여론조사는 다 힐러리 당선을 예측했는데 예. 빅데이터만 트럼프 당선을 예측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빅데이터 활용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선거에서는요. 예. 얘기를 들어보면은 연설문 하나 쓸 때도 단어 하나도 다 빅데이터에 이걸 추정을 해서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를 보면은 공약 개발도 여론이 어떤 쪽에 더 많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지 일종의 집단지성의 그런 하나의 그 모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빅데이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10월 26일 날인가? 10월 21일이네요. 그때 이제 경선 때 성폭력 예방 대책을 하면서 성폭력 했을 때 무고죄. 그러니까 요건 남성을 좀 한 거죠. 무고죄를 넣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저희가 민감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무고죄를 얘기했을 때 여성표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남성표가 더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안 됐대요. 저희가 볼 때 안 된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버즈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남성들은 별로 버즈량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죠. 그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공약이나 정책도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면은 훨씬 더 유권자들과 그 근접한 그런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을 여성 정책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오는 표가 더 많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딸이 갖고 있던 선물을 뺏어서 아들한테 주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근데 아들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 반응이 없어. 그럼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죠. 표만 깎아먹고 들어간 거죠. 아니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선거 전에도 많이 활용하고 후보들도 활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이미 커머셜한 그 경제 분야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정치 분야는 좀 보면 특히 이제 이런 보수 쪽에서는 좀 이게 문화가 이 법문 이렇게 법조 문화니까 대부분 변호사, 검사 이런 분들 또 이렇게 이런 게 이과적인 얘기들을 싫어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뭐랄까 좀 보수 문화라기보다는 조금 뭐 퇴행 문화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가지만요. 이건 뭐 인공지능 얘기했다가 무슨 뭐 웹클로링 얘기했다가 IT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인정을 좀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죠. 그리고 굉장히 좀 이 정치 쪽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뭐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뭐랄까 옛날에 있었던 거를 그냥 계속 답습하는 그런 스타일이 강하죠. 예. 그러면은 최근에 일반 여론조사와는 달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간에 우리 강 교수님이 분석한 이런 빅데이터 결과는 지금 어떻게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12월 6일자인데요. 지금 리얼미터랑 거의 비슷합니다. 리얼미터랑 비슷한데 저희는 이제 이게 그냥 윤석열, 이재명만 봤습니다. 나머지 세 명은 뭐 지금 이게 뭐 변수가 크게 되지 않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두 명만 지금 이거 100%율로 봤다 그러면 53.7대 44.3, 약 한 8.78, 9.4네. 9.4%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우세한 건데 요게 지금 리얼미터 다자 구도의 리얼미터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죠. 다자 구도가 지금 45.3에 37.1. 그러니까 요거랑 이건 이제 우리는 이제 두 사람만 한 거 여기 다자 대결로 들어간 거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 ARS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번 조사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간이 12월 6일 날 나온 것 같고 그 이전에도 조사를 쭉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어떤 거가 있습니까? 그 전에는 지금 패턴이 저기 지금까지 가졌는데 예, 여기 요 패턴인데 지금 좀 보시긴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게 지금 MBS 추세고요. 요건 이제 윤석열 빼기 이재명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요게 리얼미터고 물론 이제 기간이 좀 다 틀리니까요. 요게 이제 제가 분석한 건데 패턴을 보시면은 리얼미터랑 저희 패턴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11월 18일 굉장히 차이가 컸었어요. 그때가 뭔가 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와이프 뭐 있던 그런 사건, 뭐 폭력인지 아닌지 그랬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5일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단일 후보 지금 선출됐던 전당대 지금 최종적으로 후보 선출됐던 여파여기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쭉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12월 오면서 약간 격차가 늘어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ARS의 그 패턴하고 아주 유사하게 지금 돌아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조사한 것은 6.6% 차이를 보였거든요. 윤석열 53.3, 이재명 46.7. 근데 이번 조사에는 윤석열 53.7, 이재명 44.3으로 9.4%, 6.6에서 9.4%로 지금 격차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KSOI라든가 리얼미터 조사하고 추세는 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강 교수님은 이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쭉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11월 초부터 했었죠. 11월 초부터. 그러면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은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지지 후보 동향이
정확하게, 적확하게 나타난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다 이게 딱 맞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니,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가 더 많다는 걸 그러니까. 분석했으니까요.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그 선거 캠프에서 말하는 사람들 그 전문가의 지식을 그대로 한번 저희가 엑스퍼트 시스템이라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걸 뭐 프로그램화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또 하나 조금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게 대선 캠프에 여론조사 기관의 출신자들이 지금 많이 가가지고 지난 4.15 총선도 이거 여론조작 아니냐 뭔가 이런 조작이 있었다고 믿는 분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캠프 쪽에는 뭐 윤지코리아의 이근영 그 오너뿐만 아니라 리얼미터 그리고 KSOI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런 여론조사 기관의 본부장 뭐 이런 고위 임원들이 많이 가 있네요. 그런 분들이 가서 뭐를 합니까? 이렇게 내부 여론조사만 합니까? 아니면 여론조사에 대해서 뭔가 여론을 조작은 아니지만 붐을 일으키는 조성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까?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잖아요.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뭐 여론조사를 많이 하니까 이 대중들이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감은 있으실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쉽다 그런 거는 해외에선 이런 사례를 보기가 힘들어요. 여론조사의 임원들이 선거 캠프로 간다? 이건 조금 해외에선 좀 보기 힘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여론조사 기관과 그 정치 컨설팅 회사가 같이 붙어 있죠. 근데 법인은 다르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지. 근데 정치 컨설팅 있던 사람들이 캠프로 가는 건 봐서도 여론조사 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간다는 건 나중에 보면 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자기 후배들이죠. 후배들의 어떤 그 진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지금 빅데이터 분석상으로 보면은 앞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여론조사 추이가 물론 그 내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일부 사람들은 뭐 이달 중순에 데드크로스가 된다. 저쪽 입장에서 보면 골드크로스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중순이 다 됐는데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울산 합의 이후 국민의힘도 그런 갈등 상황들이 다 봉합되면서 이 수뇌부들이 일치 단결해서 대선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좀 중장기적인 예측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울산 회동 이후에 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냐.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결국 지금은 그 양자 구도가 너무 굳어져 갖고요. 정치 이슈 갖고는 이게 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도층들은 정치 이슈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한테 맞아떨어진 대개 경제, 부동산, 뭐 취업 이런 데에 관심이 있지. 중도층에서는 그 정치 이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울산 회동이라는 그 이벤트 자체가 정치 이슈였고 이미 이거 없었더라도 이 호불호가 갈리는 층은 벌써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저희가 최근에 보면 빅데이터 상에서 나타나는 그 저희가 깜짝 놀랐던 거는 뭔가 하면은 낙인 효과,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에 이제 아들이 세지는데 항상 말썽은 막내가 친다. 그럼 어디서 뭐 창문 깨지면 아, 저것도 막내가 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낙인 효과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루머라든지 아주 안 좋은 인상들, 소문이, 예를 들어서 이제 김혜경 씨에 있었던 그런 문제 있으면 이게 여론으로 흡수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빨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인 효과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건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김건희 사모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여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김건희 씨죠. 뭐. 김건희 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감도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은 좀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1년 이상을 김건희 씨에 대한 루머를 계속 좀 좌파 매체들이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 대선 이제 95일 남았거든요. 예. 이 짧은 기간에 그 이미지를 벗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등판을 가급적 안 하든가 늦추는 게 좋겠다. 네, 안 하더라도 늦추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선거가 굉장히 특이한 게 두 분 다 안 좋은 인상,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54%, 58% 나오고요. 빅데이터로 보면은 72%, 76% 정도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 이슈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과 정책이라는 키워드로 해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올 정도로 정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정책을 많이 내는데 이른바 킬러 콘텐츠 그게 지금 없다는 게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하면 딱 뭐 이게 나와야 하는데 다양한 뭐 공약이라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딱 국민들에게 어필되는 그런 MB하면 4대강. 예,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경제민주화. 뭐 그런 아주 큰 이 킬러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죠. 없죠. 예. 없어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쉽게 15%까지 쭉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호감도는 높은데 점점 시간 가면 갈수록 유권자들은 나한테 뭘 해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걸 계속 충족을 못 시켜주면은 그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은 이제 이 정도 되면 견고한 층입니다.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층이고 윤석열 후보의 층은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한 10% 정도는 항상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불안전한 층이죠. 그래서 만약에 TV 토론 같은 데서 정책 이슈로 저는 뭐 지금 쭉 해오신 거 보면 100% 밀린다고 보는데. TV 토론에서. 예. 밀릴 수밖에 없죠.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윤석열 후보는 이 경제 쪽이 많이 약하시더라고. 아무래도 뭐 경제 쪽에 검사만 평생을 하신 분이니까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런 경제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그런 것들이 지사의 가장 큰 역할이 일자리 만들고 경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 거기서 밀리면은 상당히 큰 타격도 받을 수 있겠다. 뭐 지금 그런 형태로.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강 교수님이 이렇게 최근 추정하고 있는 이 빅데이터 분석상으로 보면은 지난번 조사에서 6.6에서 지금 9.3으로 9.6으로 이렇게 확대된 거 아닙니까? 아니 9.4로. 예, 이 과정이 윤석열 후보가 뭘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 없고. 근데 왜 이렇게 6.6에서 9.4로? 그때마다 이재명 후보의 악재들이 자꾸 나타나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실수. 예, 김혜경 씨 관련돼서 이렇게 그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뭐 누굽니까 조동현, 예. 조동현이가 나타나주고 또 누가 뭐 김지연인가 뭐 나타나주고 계속 김현지죠. 김현지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줄어들만 하면은 이재명 측에서 악수를 둬서 계속 지금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연출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조카 그 변호했던 거, 살인했던 조카 변호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좁혀주려고 하는 순간에 이재명 측에서 뭔가 악재가 터져주는 거지. 윤석열 후보가 자체적으로 뭘 발굴해서 한 거는 저희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전략이 지금부터 만들어진다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자꾸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 그 이회창 그때 골 나기 아주 딱 좋죠.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자꾸 오만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하루아침에 역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도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고 오만한 모습 아니냐. 뭐 이래도 이기고 저래도 이긴다. 그런 낙관단에 빠진 것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뭐 윤석열 선대위 쪽에서도 각성을 해야죠. 강 교수님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선이.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면 이게 지금 너무 엎치락뒤치락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분 다 아까도 계속 드리면 두 분 다의 이재명, 윤석열의 그런 비호감도가 너무 이게 보통 선거에서보다 한 20% 이상 다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는 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엎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여당이니까 저기가 이 더불어민주당 여당이기 때문에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지금은 많이 좀 약해졌지만 북경 또 동계올림픽에서 평화쇼라든지 뭐 등등 세 가지 저는 이제 고비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윤석열 후보인데 첫 번째가 이제 TV 토론. TV 토론은 그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 또 두 번째는 지금 뭐 방송상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김건희 사모권. 뭐 그게 쑥스럽게 뭐가 있어요. 뭐 다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아니 더군다나 유튜브에서 더 일반 공중파다 이제 쑥스러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특히 이제 보수 정당 이런 데서는 자꾸 친인척의 어떤 영합해서 뭐 정치해 보시려는 분들이 자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MB 때 보면은 어차피 이상득 형님 쪽으로 갔고 모든 힘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결국은 정윤회 비선 라인으로 간 거 아니냐. 그럼 이번에도 또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또 그런 이렇게 이 세력들이 또 친인척한테 어떤 그런 두 번째는 김건희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단일화 문제죠. 안철수. 이건 이제 좀 김종인 또 총괄 선대위원장이 오시면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많이 완화가 됐지만 또 이 단일화 문제가 또 우리 고비가 남아 있고요. 아직도 지금 뭐 좀 긴가민가하면 홍준표 지도 있고 이런 어떤 그 뭐 홍준표야 당연히 뭐 윤석열 쪽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도 그래서 조언 많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건 뭐 그분이 민주당 가서 정치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윤석열이가 패배하면 홍준표한테 기회가 옵니까? 안 오죠. 오히려 이겨야 뭐 내부에서 다음 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지. 윤석열이가 패배했다고 하면은 이 보수 정권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괴멸 상태에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래 정치를 하신 홍준표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이 세 가지 고비를 잘 넘기시면은 세 고비네요. 긍정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겠다. 근데 가장 큰 게 제가 볼 때는 TV 토론이. 정책 이슈가 없다는 게 제일 크죠. 이제 지금 정책 이슈를 자기들은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이제 1월부터는 착착착착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1월부터. 지금 그것에 지금 총 매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그리고 TV 토론도 말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이재명 후보가 잘할지 모르지만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얼만큼 진정성이 있느냐. 어느 해도 훨씬 더 신뢰가 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조순호고 정원식 씨 서울시장 붙을 때 정원식 씨 얼마나 말 잘했습니까? 조순 후보 어둠더듬했는데 다 조순한테 간 것은 그 사람은 볼 때 훨씬 더 신뢰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청산유수로 잘하면은 그 사람이 토론에서 이길 거다는 건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뭐 말을 좀 더듬다든가 어눌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진정성 있는 얘기를 얼마큼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네. 저 사람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진짜 가슴으로 얘기하는지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뭐 이재명이 말 바꾸는 거 보면 뭐든지 바꿀 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여반장 아니에요. 윤석열 캠프의 가장 조금 정책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정책을 정치화시켜야 되거든요. 어차피 정책은 그렇죠.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인데 조금 이 부분이 약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약하죠. 지금 아직까지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정치화돼. 그런 부분에 이제 아무래도 또 김병준, 정책적은 또 김병준이도 있고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그런 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지금까지 발휘해 온 거 아닙니까? 딱 정책적 이슈를 끌고 가는 거. 그 스핀닥터들이 좀 스핀닥터라고 그러죠. 그 옛날에 그 클린턴 선거에서 스튜피드 이코노미 이렇게 아주 짧게 국민들과 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많아서 그런가 정책팀에 뭔 얘기를 들어도 이 교수 재식인들 알아들을 얘기들만 하시니까. 그런데 각 선대위에서 정말 이제 양쪽이 선대위가 완비가 됐지 않습니까? 완성이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강 교수님 모셔가지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변수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하고 끝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박빙이 됐을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들 보면 나중에 선거하실 때 하나만 제가 뭐 요새 캠페인을 좀 벌이고 있는데 투표 참관, 투표 참관을 적극적으로 하자. 우리 자유시민들이 지금까지는 마치 관에다 맡겨버리고 이건 뭐 내가 하는 일 같지 않게 이러는데 투표 참관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뭐 나라에서 돈도 나옵니다. 하루에 5만 원씩 일당이. 그래서 투표 참관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투표 문제 갖고 다시는 거론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좀 운동을 좀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